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대전의 대덕특구에 위치한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 료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지낸 지 어느새 2년을 넘어가는데요. 최근에 저에게 일본 기업에 다시 입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스카우트가 왔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일본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심지어 집세까지 지원해주는 회사였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한국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런 제 태도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일본인 친구들이 안다면 아마 무척 놀랄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일한다는 친구들을 보고 뭐하러 한국 같은 나라를 가?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일본이 한국보다 월급이나 복지도 더 나을 것이란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한국은 이미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추월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만 해도 최저임금이나 1인당 GDP 등 웬만한 지표들은 일본이 더 높았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같이 임금이 비싼 나라를 가야지 뭐하러 한국에 가냐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학생 때만 해도 무조건 일본 기업에 취직한다는 입장이었고 제가 다니는 추오대는 사립 명문대학교였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나오면 당연히 취업이 쉬운 줄만 알았어요. 부모님은 명문대학에 다니는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셨고 저도 그 뜻에 부응하기 위해 꼭 대기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대기업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개발자를 꿈꿨던 저는 대형 IT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항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취업했던 시기만 해도 일본이 취업난을 겪고 있던 시기라 저처럼 대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버겁던 시절이었습니다. 4학년 2학기가 지나가는데도 내정되어 있던 기업이 없었던 저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일본은 대학 4학년 때 내정된 기업이 그 사람의 커리어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졸업하고도 직장을 잡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파견직 같은 비정규직으로 떠돌아다녀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폐쇄적인 일본 사회에서 커리어를 늦게 시작하게 된다면 왜 졸업 전에 취직을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날아오게 됩니다. 그만큼 졸업 전 취업 내정자가 되지 못하면 좋지 못한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때는 취업 관문이 좁던 시대라 제 아래 학년인 3학년을 위한 취업 박람회까지 열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너무 불안했던 저는 눈을 낮추고 중견급에 해당하는 IT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살던 저는 중견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보통 대기업도 초봉은 낮은 경우가 많고 나중에 진급이나 성과에 따라 확 월급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제 주변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도 썩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취업할 당시 대기업에 어렵게 취업한 친구가 22만 엔, 그러니까 요즘 한국 환율로 치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물가가 비교가 안 되니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때 기준으로도 많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23만 엔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중견치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받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 일본 IT 기업들은 흔히 말하는 블랙 기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심지어 라쿠텐 같은 대기업들조차 악명을 떨칠 정도였죠. 저는 IT 회사에 들어가 신입 개발자로 심하게 굴려지며 매일 잔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코 야근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취업했을 때만 해도 일본 IT 업계는 포괄 임금을 시행하는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저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야근하면 잔업수당이란 걸 받았기에 점점 현타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에 포함해주는 교통비를 제외하고 각종 사회보험비와 주민세 등등을 빼면 남는 돈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이 19만 엔이었는데 요즘 한국 돈으로 환산해보면 18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업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떼어가는 비용이 다르니 어떤 사람들은 더 떼어갈 수도 있었죠. 연봉 상승을 기대하며 몇 년을 버텼지만 정말 쥐꼬리만큼 오르더군요.
저에게 능력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해도 항상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직을 생각했습니다. 야근이 없는 회사는 바라지 않으니 적어도 잔업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겨주기를 바랐죠. 그러던 중 헤드헌터 일을 하던 학교 선배로부터 한국에 취업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일본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저는 한국어도 못하는데 무슨 외국에서 일하냐고 했지만 그는 요즘 개발자들한테 국경이 어딨냐면서 너 정도 실력이면 외국 회사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기가 추천해주는 회사는 일본어를 잘하는 직원도 있어 그 직원이 일본 개발자한테 지시사항을 말해주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말고도 한 명의 일본 개발자가 이미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듣자 약간 흔들린 저는 제시된 연봉 조건을 보고 한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코로나 시기라 처음엔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해 재택근무를 하다가 2022년 입국이 가능해지자 대전으로 넘어왔죠. 대전에 오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전에 살던 곳보다 더 좋은 집을 구했기 때문이죠. 대전에서는 30만 원이나 40만 원대에도 원룸을 구할 수 있었고 신축 건물은 월세 50만 원에도 구할 수 있더군요. 제가 다니던 일본 회사는 수도 쪽이 아니었음에도 기본적으로 월세만 한국 돈으로 7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 70만 원도 정말 코딱지만 한 방이었습니다. 물론 더 싼 방도 있었지만 그럼 지나치게 낡았거나 쥐나 바퀴벌레가 자주 나오는 방을 골라야 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으려면 그 정도는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더 깨끗한 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한국에는 일본에는 없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몇천 정도만 돈을 내면 월세 없이 관리비만 내고 살 수 있고 나중에 계약이 끝날 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기가 약간 걱정되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 친구의 매형이 운영하는 곳이라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첫째 누나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 대전에 정착했는데 임대업도 같이 하고 있었기에 아는 사람이라 더 저렴한 전세 비용으로 집을 얻을 수 있었죠. 나중에 회사에서 한국 직원들과 친해지고 나서 전세에 관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경우 전세 자금을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이자도 1.2%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월세를 지원해주는 도시들도 있어서 집세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는 청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정책들이 있더군요. 일본에는 이런 정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 놀라웠습니다. 또 하나 충격을 받은 건 최저임금이었습니다. 히로시마 대학이라는 국립 명문대에 다니고 있던 제 사촌 동생 유우토는 2023년 봄에 한 학기 휴학을 한 뒤 한국 회사에서 외국인 인턴으로 일하는 중이었는데요. 워낙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 한국에서 취업을 염두에 두고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 도중 유우토가 월급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인턴이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데 웬만한 일본 정규직 사원이 받는 돈을 그대로 받아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이 9,620원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한국을 좋아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일본이 최저시급 자체는 더 높을 거라 여겼는데 이제 보니 자기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경력직이다 보니 일본에서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갔기에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대전이 최저시급이 유독 높은 지역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전 지역의 최저시급이 모두 동일하더군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시급이 다릅니다. 물가가 비싸고 월세만 8,090짜리도 널린 도쿄조차 1,072엔으로 만원도 안 되지만 다른 지역은 더 시급이 낮습니다. 오키나와 같은 곳은 853엔으로 현재 한화 기준으로 8,000원도 안 되는 시급을 받고 생활해야 하죠. 그러나 시급이 낮은 지역이라도 해도 월세나 물가는 생각보다 낮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팍팍하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당장 제가 살았던 곳만 해도 최저시급이 8,000원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었는데 쥐가 안 나오는 깨끗한 곳을 구하려니 매달 70만 원을 줘야 했으니까요. 저는 차라리 한국처럼 어떤 지역이든 최저시급이 동일한 게 더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최저시급을 받아도 일본보다 떼는 돈은 더 적었습니다. 제가 일본 회사에 막 들어갔을 때 받은 월급이 세전 기준으로는 한국 최저시급보다 높았는데 막상 떼고 보니 실수령액은 한국이 더 많더군요. 지금도 중소기업에선 몇 년 이상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초임 시절 금액을 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야라던가 직급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실수령액은 한국이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만 한국이 더 낫다고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아날로그적인 도장 문화가 남아있어서 일일이 도장으로 결제받아야 했으며 그 매뉴얼이 아무리 구닥다리에 느리더라도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확실히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를 중시하고 업무나 생활 전반이 일본보다 훨씬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현금만 쓰다가 어딜 가든 카드만 쓰니 처음엔 당황했는데 이제는 카드를 안 쓰고 동전 지갑을 들고 다니면 무척 불편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어떤 나라가 더 나은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제도나 업무 스타일이 한국이 더 훨씬 뛰어나다고 느껴졌습니다. 2년 남짓 살면서 일본이 세계적인 선진국이라는 저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부서지고 한국이 앞선 나라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 스카우트도 거절하고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만약 제가 다시 일본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건 아마 한국을 본받아 일본이 더 나은 모습을 보였을 때 일이겠죠. 저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준 한국에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얕잡아 봤다가 생각이 180도 바뀐 일본인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